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은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 준비했습니다. 자, 4월 2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93세의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듣는 저희도 정말 화가 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달된 딸은 울면서 엄마 나를 혼내지 마라는 이야기부터 꺼냈다는 건데요.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B양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바로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B양과 B양보다도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노인의 옆에 앉자요. 이 노인은 돌연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건데요. 이에 놀란 B양이 번쩍 일어나서 본인보다 동생인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 CCTV가 있었을 텐데 근데 CCTV에 이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요. 담기긴 했는데 너무 멀리 잡혀서 이 범인 식별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놀이터만 가까이 찍혀 있고 벤치와는 거리가 멀어서 사람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 옷 색깔로만 사람이 식별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노인은 아이들을 유인할 때는 내가 딸 같아서 그렇다, 손녀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촉을 했으면서 정작 경찰 앞에서는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 아이들 데려와서 뭘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런 2차 가해성 발언도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인 A씨는 90대 노인인 피해자가 고령을 핑계로 내지는 치매가 있다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할까 봐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93세 고령인데 그래도 이게 조사는 해서 여죄도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지 1년 만에 성적 부진과 태도 논란으로 경질됐던 클린스만이 한국 감독 일을 본인은 계속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경질 직후 감독 시절을 이렇게 직접 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클린스만은 지난 23일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에서 보낸 시간을 환상적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한국은 월드컵 8강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팀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본인으로서 계속하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아시안컵 당시에 발생한 이른바 탁구 게이트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오스트리아의 한 방송 매체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클린스만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 당시에 다퉜는데 그 다음 날에도 대화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충격을 받아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본인은 이 팀이 더 이상 함께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몸싸움 다음 날 준결승에서 패하긴 했지만 15년 동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결과였다고 또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고 선수들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코치진의 차례였다. 그러니까 코치진들이 대신 책임을 좀 치러야 됐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요. 본인은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단어 정도는 읽거나 알 수 있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느끼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 아직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국 문화와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일제시대에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화성행궁 우화관 별주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89년도에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드디어 화성행궁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정말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됐었죠. 그렇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기능을 해왔던 화성행궁은요, 1905년도 관할을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공간인 우화관에 수원 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 도립병원을 신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35년에 걸친 복원 사업 끝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어제 복원 개관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어제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개관식은 수원 특례시장이 화령전 운항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인사말, 그리고 우화관 현판 제막식, 그리고 복원된 시설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처럼 다양한 역사와 기능이 있는 행궁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고 밝히면서요. 이번 복원 사업으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화성행궁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그 화성행궁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복원된 화성행군 날씨 좋을 때 아이들하고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산연구소에서 30대 남성이 고급 품종 한우 씨 수소의 정액을 훔쳤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울산 울주군 한우 씨 수소 정액 절도범과 동일범인 것으로 확인이 나중에 됐습니다. 같은 옷을 범행 현장에서 입고 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네, 사실 우량씨 수소의 유전자는요, 뭐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귀하고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네. 범인 A씨는요, 지난달 5일 밤 9시 45분쯤 울주군 언양읍 한 축산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몰래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한우 씨 수소 정액 샘플 60개로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검거했습니까?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바로 확보를 했고요. 분석하던 중에 A씨가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산연구소에서 1억 8천만 원어치의 한우 씨 수소 정액 샘플 260개를 훔쳤다가 검거된 3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수군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A씨를 찾아가서 추궁을 했고요. A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경찰이 인상착의 그리고 차량 이동 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본인의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농가에서 훔친 샘플 중 20개는 개당 37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40개는 녹아버려서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40개는 그냥 녹아버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날 좋을 때는 집에 가만히 있게 안 되죠. 맞아요. 네. 어디든 나가고 싶어서 저는 일단 오늘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네. 주말에는 뭐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주말에 어디를 갈까 하는 분들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쉼이 필요한 시간. 오늘의 여행지는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느끼고 자연이 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충청남도 아산시로 떠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 충효의 고장이니까 오면서 다시 옷을 한번 이렇게 매만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아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아산을 곳곳 세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예,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아산은 몇 번 와봤지만 여길 못 와본 곳이라 좀 예. 생소해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네. 현충사에 장군님의 묘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데 네. 현충사에는 이면공 셋째 아드님의 묘소가 있고 이순신 장군의 묘소는 이곳 어라산 기슭에 있습니다. 아, 장군님은 현충사에 계신 게 그렇습니다.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러셨군요. 예, 이 홍살문입니다. 예. 네. 나쁜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홍살문을 지나 올라가면 충무공 이순신 묘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기 아산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의 처가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처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아산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자라게 되시는 거죠. 우리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자라고 또 이렇게 영면에 계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가 된 겁니다. 이 돌계단을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네. 장군님의 기가 느껴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숙연한 느낌이 들죠. 네. 네. 여러분도 왠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삼도 통제사. 네. 예. 홍문관, 예문관 이런 걸 다 겸하는 직책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이렇게 같이 겸하게 돼 있었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배 한번 드리고 가야 될 텐데. 이쪽으로 오셔서 묵념을 올리죠. 묵념. 바로 구국영웅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려봅니다.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해 어딘가에 이렇게 묻히신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량합부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어디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두수군 통제영이 고금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도로 옮겨서 이렇게 안치를 했다가 금성산이라고 요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문중산으로 그때 이제 옮겨서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셔진 것은 16년 후에 1614년에 묘소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는 사당인 현충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셔뒀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살던 옛 집에 가면 어린 시절 활 연습을 했던 활터가 있고 이순신 기념관에는 충무공의 대표 인물인 장검과 난중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가 처음인데 네. 우리 지금 저 제작 스태프들도 여기 처음 왔대거든요. 네네. 그거 잘 몰라요. 이거 좀 맞습니다.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걱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묘소를 알릴 수 있을까? 그 지금 묘안을 냈는데 이곳은 이제 장군이 백의종군의 명을 받고 지나오신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좀 걷는 백의종군로 걷기대를 만들었어요. 또 백의종군로를 뛰는 네. 마라톤 대회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장군님을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의종군로에서 다시 이순신 장군 묘소를 경유하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요 앞에까지 와서 여기가 반환점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장군님의 묘소를 한번 우러러보고 그러네요. 또 장군의 어를 한번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거 잘하셨네요. 예. 좋네요. 우리 이제 아산시는 어떻게 하면 이순신의 장군에 계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선양 사업으로 난중일기를 읽는 거를 또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또 일반 성인들까지 이렇게 백일장과 사생대를 통해서 난중일기에 담긴 장군의 정신을 글로도 표현하고 또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통탄스러운 게 이렇게 전쟁 영웅, 구국의 영웅인데 그때 국가적으로 조정해서 대대적으로 장군님을 국장으로 제대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님을 우리 후손된 도리로서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 아산시가 장군님을 국장, 왕의 장례에 준하는 그런 예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군님이 돌아가신 11월 19일을 기념을 해서 그때 장군님을 국장으로 모시는 장례 행렬을 선보였는데 바로 순국제전이었습니다. 장군님을 모시는 장례 행렬이지만 이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군님을 하여튼 선양하는 이자면 모든 장례에 걸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곧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63회째인데요. 네. 성 이순신 축제입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순신 컨셉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올해는 더 멋지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합니다. 추모 탄신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전 군의 군악대, 의장대가 와서 장군의 후예로서 정말 최고의 의장과 군악으로 장군에게 헌정하는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야, 그 축제 볼만하겠네. 예. 올해는 또 역시 또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크게 펼쳐집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고래 퍼레이드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볼거리가 넘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여행지는 한복을 입고 거닐기 좋은 곳입니다. 고즈넉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이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아산 외암 마을입니다. 여기가 외암 민속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아산에 와서도 여긴 처음 왔어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긴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에요. 네. 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냥 옛날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 지금 여행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유래가 있습니까? 유래가 있죠. 예암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예암 이간 선생님. 그래서 예암 이간 선생님이 살았고 예전에 또 역촌리가 있고 이곳에 말을 키우는 예양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키웠어요. 네, 아주 풍광도 좋고 네. 또 자연스럽게 집성촌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운치가 있네요. 예.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진 정겨운 마을인데요. 고즈넉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하염없이 이대로 있어도 좋겠다 싶어지네요. 이게 외암마을에서 제일 큰 집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큰 집입니다. 여기는 별도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예. 전에 조선시대에 영암 군수를 역임하신 이상익 선생님의 자택입니다. 보통 글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저 특이하죠? 네. 예, 저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쩐지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필체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추사하는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추사 선생님의 처가댁입니다. 여기가요? 네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건제고택은 하루에 3번 개방하니까요. 관람 시간을 확인한 후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택으로 선정된 건제고택. 야, 여긴 또 뭐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다 있습니까? 예, 정자입니다. 차며 떡이며. 자, 차 한 잔 예. 드시죠. 그하네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고 떡 먹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이거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수리부엉이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시장님 네. 이 한복에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수리부엉이를 네. 한복에도 다로 새겨놓은 겁니다. 이게 상징입니까? 우리 아산시의 아산에? 시조.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걸 지혜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 아산이 정말 지혜로운 도시로서 우리 수리부엉이를 시조로 삼고 있어요. 네. 근데 저 아까 옷 입다가 네. 여기에는 그렇게 새겨놓고 네네네. 이 안에는 또 이순신 장군. 네네. 네? 어록을 새겨놨습니다. 사직생. 필사직생, 예. 필생즉사. 거기에다가 은행나무, 예. 그다음에 목련 이런 것들을 다 새겨놓은 거죠. 이 한복이 금수 놓은 게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뜻이 아닙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술을 놓은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예. 그냥 입고 벗기만 하면 아깝겠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시아 25개국의 슈퍼모델들이 왔어요. 우리 예암민속마을과 또 은행나무길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이 이국적인 분들이 한복을 소화해내니까 네. 더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한복을 이렇게 우리만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올 이제 5월 달부터는 전 국민들이 우리 아산에 오시면 또 예암민속마을에 오시면 이 시그니처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경복궁에 외국인들 왔을 때 그렇습니다. 한복 입고 다니는 것처럼. 네. 또 한복이 입고 이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스냅 사진도 찍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다양한 전통 문화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외암마을. 정겨운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장소였습니다. 아니, 온천의 도시답게 조격 체험장이 있네요. 네, 좋죠. 네. 네. 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용하기가 너무 쉽죠. 지하철도 있고 네. 또 국철 장항선이 갑니다. 네네네. 지하철 타고도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서울에서. 예.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서울 수도권에서 전부 다 맞아. 무료로 전철 타고 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이거 잘 해놓으셨네요. 네네. 아산이 품고 있는 게 온양온천이 있고, 네. 도고온천이 있고. 아산 온천이 또 아산 있습니다. 온천이 네, 있고. 3대 온천입니다. 아, 이 온양 온천은 1300년 된 왕실 온천입니다. 그렇죠. 세종대왕께서 네. 병환이 있었을 때 이곳에 오셔서 치료를 하고 가셨어요. 네. 좀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한글 창제 작업을 열심히 하셔갖고 그해 연말에 훈민정음을 완성하시거든요. 네. 그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예. 네. 시장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산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산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도시입니다.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로 아산에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360일 펼쳐집니다. 네. 우리 아산에 오셔서 온천도 즐기시고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도시 아산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궤적을 따라 구국영웅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전통을 지켜온 외암마을로 떠났던 시간여행. 이번 주말 다채로운 아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랑카랑카 브라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1928년입니다. 4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28년 4월 22일은 1899년에 개통돼서 30년 동안 서울에서 대중교통의 왕자로 군림했던 전차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날입니다. 바로 경성에 시내버스가 처음 등장한 건데요. 이 시내버스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호기심,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경성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시내버스는 정말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민의 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시끌시끌하고 복적복적하고 저희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왜 이렇게 10,000원인지 참 힘들었어요.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네, 버스 하면 만원 버스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버스가 1928년에 경성부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차형 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정원은 22명. 그때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성부라서 시형이 아니라 부형 버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비는 7전. 버스 노선은 경성역, 지금 서울역을 출발해서 경성부청, 지금 서울시청을 지나서 총독부, 지금 경복궁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창덕궁 도남문 앞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우회전, 필동 거쳐서 을지로까지 왕복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배차 간격은 20분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전차가 생겼을 때도 막 전차 인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경성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했다는데 버스가 생겼어요. 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난생 처음 보는 이 새로운 버스를 타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애정은 버스뿐 아니라 다른 호기심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랬었어요. 이 시내버스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여차장이었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차장으로 여성을 모집한 건데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친절하다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차장을 당시에 버스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신문 보면 버스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시 시민들이 여차장을 보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여차장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낼 정도로 여차장은 당시 사회 정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여성이 사회적으로 이런 직업
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여성을 차장으로 뽑았다. 굉장히 파격적인 고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여차장을 뽑을 때 경쟁률이 무려 6.2대 1이었고요. 어휴. 1930년에 7명의 여차장을 뽑는데 99명이 지원해서 네. 경쟁률이 무려 14.1대 1 정도 네. 아주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차장하고 여차장. 저 안 내리면 오라이 했던 그 버스 안내양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다른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 안내양의 원조가 여차장입니다. 그럼 이 여- 안내양은 언제 생겨요? 이 여차장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없어졌다가 네. 1961년에 다시 만들어져요. 아. 그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갓 상경한 시골 처녀들의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안내양의 그 역할은 버스에서 승객에게 내릴 곳을 안내하고 버스 요금 받고 또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역할이었는데요. 항상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내리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몰라. 아는 사람은 안 들어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빨리 그리고 말했구나. 유일하게 기억나는 말은 버스 출발할 때 버스 탕탕 두드리면서 오라이 하는 맞아. 건데 오라이. 이 오라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오라. 우리는 그냥 오라. 출발이고. 오라, 오라. 출발 의미. 영어에 괜찮다, alright. 이거를 일본어로 오라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출발 신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린 소녀들인데 힘이 장사였습니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버스 문 옆에 있는 그 기둥 이걸 붙잡고 팔에 힘주고 배로 막 밀면서 승객들 버스 안으로 밀고 밀어넣었죠. 그래서 막 겨우 문을 닫고 이래야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1984년부터 버스에서 안내 방송을 하게 되고 하차 벨 누르는 게 생기고 출입문 자동 개표 장치가 도입이 되면서 이 안내양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토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현금 대신에 토큰을 넣고 버스를 타곤 했었는데 그 얘기 있었죠? 세 분 지금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띡 하니까 몰라요. 그죠. 카드로 찍으니까. 네, 뭐- 지금은 다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네. 버스 요금 모르시죠? 참고로 1,500원입니다. 아.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현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걸 차장이 전부 거스름돈 주고 하니까 언제나 시간이 지체돼요. 그래서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토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어두운 이면이 있어요. 삥땅이라고 해가지고 늘 이 돈이 맞지 않는다. 네.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토큰을 만드는데 토큰은 가운데가 뚫려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은 이유는 주머니에서 다른 동전들과 구별해서 찾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스표로 토큰을 쓰는데 시민들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버스 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토큰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버스 요금 올라도 옛날 산 그 네. 요금으로 탈 수 있으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버스 토큰을 두 가지로 발행을 합니다. 원래는 일반용, 학생용 이렇게 발행이 됐던 건데 버스 요금 오르면 학생용을 일반 시민이 쓰게 하고 시민용을 학생들이 쓰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재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 토큰이 갑자기 싸지는 이런 날벼락을 망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토큰, 흰색 토큰 두 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수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예, 자, 무세대. 한 장에 10매가 인쇄되어 있는 맞아요. 건데요. 자,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10매로 잘라야 되는데 11매로 잘라서 한 장 더 쓰는 학생들이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옛날에 네. 철규 씨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철규 씨 친구들이 그랬을 것 우리 같아요. 세대 친구들은요 그보다 더 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서 2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양쪽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20장이 되는 거죠. 아, 야. 그 입체적인 친구들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입체적인 방법이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 회수권은 컬러 프린터기, 컬러 인쇄기가 나오면서 위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교통카드를 점차 도입하게 되면서 토큰, 회수권 모두 없애게 됐죠. 자, 지금까지 100년 넘게 시민들의 애환이 되어준 시내버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3년 4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3년 4월 22일은 그야말로 국민 만화 아기 공룡 둘리 연재가 시작된 날입니다. 최고의 말하죠. 네, 둘리는 당시 최고의 인기 월간지
보물섬에 연재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제작돼서 TV에서도 방영됐고 그래서 세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정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맞아요. 이거 아기 공룡 둘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유, 그쵸. 네. 일단 뭐 둘리하면 노래부터가 너무 유명하니까요. 예. 열이 보고 저리 빠고 알 수 없는 둘리. 정말 국민 가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둘리가 언제 처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둘리가 태어난 1980년대는 만화 심의가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둘리 아버지 만화가 김수정 씨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면 이 심의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아기 공룡 둘리를 탄생시켰는데요. 1983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월간 만화 잡지 보물섬의 아기 공룡 둘리를 연재합니다. 원래 원작에는 둘리에게 하나라는 형이 있고 동생이었어요. 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는데 보물섬에 당시 연재되던 순정 만화 주인공이 하필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안 나오게 하고 둘리만 등장시켜서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는 만화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실 둘리가 공룡인데도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닐 테고. 그렇죠. 공룡이 어떤 종류일까요? 아, 이건 이제 공룡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원작자 김수정 작가에 따르면 둘리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육식 공룡 케라토사우루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의 특징이 뿔이 있다는 건데 둘리의 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부분이 사실은 이 육식 공룡의 뿔인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둘리 엄마로 등장한 공룡이 있는데요. 이 엄마는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초식 동물, 아들은 육식 동물.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수정 작가가 변명을 해요. 둘리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출생의 비밀이. 내 착각으로 둘리와 엄마가 다른 종이 돼버렸다라면서 네. 설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또 뭐니 해도 둘리의 인기 비결은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운 매력이에요. 그렇죠. 네, 둘리의 인기 비결은 역시 둘리와 그 친구들이죠. 둘리는 빙하기 때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1억 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 서울 고길동시 집에 오게 된 초록색 아기 공룡입니다. 항상 혀를 반쯤 내밀고 먹을 것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귀여운 말썽꾸러기인데요. 돌발 상황에서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호잇하면서 초능력이 나오죠. 둘리의 친구들도 둘리만큼 개성이 넘치는데요. 먼저 깐따삐아 별에서 온 외계인 도우너. 이 도우너는 인간을 애완동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 길동이 아저씨를 늘 애완동물 대하듯 대하다가 오히려 늘 혼나곤 그렇게 하죠. 귀여워요. 네, 라스베가스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타조 또치, 또 가수 지망생 마이콜,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공포의 아기 희동이까지 정말 못 말리지만 미워할 수 없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등장합니다. 네. 네, 이 고길동 아저씨 있잖아요, 극중에. 네. 어렸을 때 뭣도 모르는 이들을 다가 도맡아 키우게 되는데 맞아요. 뭐 걸핏하면은 막 둘리를 내쫓으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참 애석하게 보이던데 요즘 보니까 이 길동이 아저씨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너무 좀 불쌍해요. 불쌍해, 어쩌다가. 길동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집주인 고길동 씨 만년 과장인데 둘리가 데려온 대식구들을 몽땅 떠맡아서 먹여 살리는 이런 짐을 지게 돼요. 둘리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 위궤양, 치통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요. 늘 이 친구들이 이 세간을 그냥 두질 않잖아요. 늘 부수고 그래요. 그래서 고길동 씨는 둘리와 친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늘 고심을 하죠. 이래서 악역으로 묘사가 되는데 둘리와 함께 자란 5060 세대, 40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네. 성인의 입장에서 둘리보다 오히려 고길동 씨 행동에 감정이 이입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맞아요. 그러시는군요. 네. 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둘리는 대한민국 대표 만화답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다고요. 네, 1995년에 최초로 둘리 우표가 발행되는데요.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최초의 캐릭터 우표입니다. 1997년엔 만화 캐릭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후견인으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2003년엔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됐습니다. 이때 둘리에게 부여받은 그 생년월일이 첫 연재 날짜 1983년 4월 22일 8304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둘리가 이제 40살이 넘은 거죠. 게다가 2007년엔 서울시 도봉구에서
호적 등본까지 발급받는데요. 쌍문동 2-2번 제사는 고길동씨 양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호적 동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에 못 이겨서 고길동이 둘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지만 고길동 둘리 모두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둘리는 고길동을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 아기 공룡 둘리가 벌써 40대가 되었을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하지만 둘리와 그 친구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추억 속에 함께할 겁니다. 지금 어린이들도 이런 재밌는 추억 하나쯤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둘리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4월 2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4년 4월 26일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한국 무도인 최배달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최배달은 전일본 가라테 대회를 석권하고 유도와 검도, 합기도 등 고수들을 잇따라 격파해서 일본 내에서 더 이상 적수를 찾지 못한 전설의 무도인이었습니다.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무술 극진 카라테를 창시해서 카라테계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네, 최배달 하면 아마 2004년에 바람의 파이터인가 그 영화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또 저 송강호 씨가 너 황소야? 최배달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오. 소뿔 이렇게 이걸로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처음 무술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최배달 씨 본명은 최영의이고요. 1923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땐 공부에 관심 전혀 없고 싸움을 일삼아 퇴학까지 당하는 그런 요즘 말로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1937년 14살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항공기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카라테에 입문하게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입산까지 해서 수련에 정진을 했고요. 혹독한 훈련 중에 세상이 그리워지면 자기 눈썹을 밀었다고 해요. 눈썹이 없으면 사람들 눈 때문에 내가 바깥에 못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에서 수련을 합니다. 이야. 최배달이 남긴 명언 중에 333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기술을 300번 연습하면 흉내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정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3만 번 연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든지 3만 번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 끝에 하산한 후에는 전 일본 가라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네, 최배달 하면은 뭐 아까 우리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그 넘버 3의 송강호 씨가 했던 맞아, 거. 맞아. 이게 제가 좀 좋아했거든요. 네. 너 황소, 나 재영이야. 그래서 손불을 딱 내리쳐. 겁나게 내리치는 거야, 겁나게. 네. 야, 목소리 비슷하다.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좋아했어. 아, 역시. 네, 아무튼 근데 이 최배달 씨가 훈련을 위해서 막 황소랑도 싸운 걸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최배달 씨는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와 싸우는 데 도전합니다. 연이어 수십 마리의 황소와 대결해서 황소뿔을 꺾어서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요.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47마리 황소뿔을 꺾어 쓰러뜨리고 4마리는 즉사시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최영희랑 본명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배달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 네, 뜻이 한국 궁금해요. 이름이 최영의인데요. 최배달은 이 귀화 전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1962년 일본에 귀화해서 오야마 마스타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이름은 배달을 일본식으로 읽은 이름이에요. 본인이 고국을 떠나서 평생 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와 고향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배달 민족의 배달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 비록 귀화는 했지만 내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겠다 이런 네네. 뜻일 테고 가라데를 연마했는데 그걸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극진 가라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배달은 실전이 아니면 진정한 강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진 가라테를 창안했는데 기존의 가라테는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딱 멈추는 그냥 약속 대련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배달이 보기에 이건 진정한 무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배달의 극진 가라테는 상대방의 얼굴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요. 얼굴 제외하고 어디든 가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라테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야. 아, 최배달은
전 세계 고수와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른바 도장 깨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배달은 동서양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라테는 물론이고 유도, 킥복싱, 무에타이 고수들과 다 겨뤘고 내노라는 교수 100여 명을 제압을 합니다. 이런 도장 깨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요. 가라테를 국제화하면서 일본 무술의 주류로 떠오르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해요. 전 세계 140개국의 가라테 지부를 둡니다. 그런데 한국에만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가라테 지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태권도의 세계 진출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채배달이 훈련할 때 본인의 몸을 너무 혹사를 하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말년에는 좀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전설의 최배달도 나이는 이기지 못해요. 결국 말년엔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고요. 진통제를 먹고 참아가면서 가라테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망 4, 5년 전까지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는데 폐암으로 향년 7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것이 무도다. 생전에 최배달이 남긴 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무도 영역을 만들고 늘 강자에게 도전한 그의 삶 속에서 진정한 무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역사로 들어가 봅니다. 2005년 4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5년 4월 23일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너튜브에 최초 영상이 올라간 날입니다. 네. 18초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너튜브는 이제 이용자 20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이 됐고 TV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뛰어넘는 영상 매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튜브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죠? 네. 네. 지금 뭐 매일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라간 영상은 되게 막 초라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2005년 4월 23일 역사적인 첫 영상, 너튜브 창립자 중 한 사람인 자베드 카림이 미국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찍은 18초짜리 영상인데요. 제목은 동물원에 온 나라는 겁니다. 별 내용도 없는 이 짧은 비디오의 조회수가 무려 3억 1,000만 회예요. 댓글만 1,000만 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우와. 이 역사적인 영상 함께 보실까요? Alright, so here we are in front of the elephants. And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long fronts. 다른 이야기를 그냥 영상으로 하는 거죠? 네. 찍는데 목적을 둔 것 같아. And that's pretty much 저걸 all. 3억 명이 봤다고 3억 명이? 네, 3억 명이. 이게 너튜브의 첫 영상치고는 뭔가 좀 싱거워요. 네. 보기에 막 우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영상의 주인공이 이제 너튜브의 창립자라는 건데 어떻게 처음 너튜브를 만들게 됐을까요? 네, 미국의 전자 상거래 회사에서 일하던 아까 보신 그 사람 자베드 카림과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세 사람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 동기가 좀 황당합니다. 2004년 미식축구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미국 여가수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카림이 뒤에 그 동영상 클립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을 받아보려면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제공하고 다운로드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가수 가슴을 보려고 누구나 쉽게 어머나. 영상 등록하고 아이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네. 이것이 너튜브의 시작이에요. 2005년 2월 14일 밤에 너튜브 도메인이 처음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생기자마자 빵 뜨진 않았고 이걸 대형 온라인 미디어 사이트가 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들었어요. 네, 규모의 경제학 여기에 적용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용자와 동영상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시작 1년 뒤인 2006년에 구글이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와. 처음엔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수가 실수였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그 후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0년 만인 2015년에 기업 가치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까지 상승합니다. 40배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만 20억 명이 넘고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인구 80% 이상이 너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영상 길이가 길면 안 돼요. 굉장히 맞아요. 짧아야 하고 그 안에서 재미가 있어야 해서 그 너튜브 중에서도 숏폼이 굉장히 유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 시작하면 계속 넘기면서 이게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1시간 그냥 가죠. 맞아요. 눈 시간이 아파서 정말 못 빨리 보겠거든요. 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숏폼 중독이다 네. 이런 말까지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숏폼이라고 하는 것은 10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요. 하루에 숏폼 얼마나 보세요? 그리고 눈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저기 아주 그 대표적인 중독. 아, 저 그냥 계속 봐요. 일이 없을 때. 전 중독이 아닌데 하나만 보러 들어갔다가 시간 보면 1시간씩 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나 네. 이게 중독이구나.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월 평균 구독 시간이 무려 46시간 29분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숏폼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 미만의 짧은 시간 내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아래로 내릴수록 어떤 영상이 또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독에 빠지기 쉬워서 숏폼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하죠. 일상생활의 흥미를 잃고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너튜브, 편리하게 정보와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도파민 중독이나 또 가짜 그렇죠. 뉴스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너튜브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만드는 사람들도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보는 분들이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찬 중에서요 가장 입맛을 당기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네. 나물! 나물 맞습니다. 바로 지금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제철 봄나물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 많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참나물 표고 된장 무침인데요. 이 참나물이 굉장히 얕은 맛이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요거 표고버섯과 같이 된장으로 조물조물 무쳤더니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취나물 차돌박이 볶음인데요. 이 한우 차돌박이와 데친 취나물을 같이 볶았더니 요게 또 새로운 일품 반찬이 돼서 아주 밥상에 올려놓으면 아주 조금 뭐랄까요, 좀 먹는 듯한 든든한 그런 반찬이 되거든요. 오늘은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으로 저녁을 한번 화려하게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막 생겨요. 근데 봄 나물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약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건강에 좋은 봄나물 밥상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봄나물 밥상의 가장 주된 재료인 참나물과 표고버섯을 준비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 표고버섯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표고버섯은 각종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흐르는 물에 조금 닦은 다음에 요 기둥은 이렇게 좀 자르세요. 기둥은 이렇게 잘라놓고 기둥을 자른 다음에 이 기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둥을 다 냉동실에 모아놓고 나중에 국물할 때 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갓을 한번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고를 양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채를 썰어주면은
아주 적당하게 알맞은 두께의 감이 좀 나오지요. 네. 그래야 나물하고 무쳤을 때 겉돌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데쳐야 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요 표고버섯 우린물을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참나물을 같이 데칠 거예요. 그래서 한 냄비에 두 가지를 다 데칠 거니까 그것도 포인트로 또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나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참나물은 사실 시장에서 요새 파드득 나물이라고 해요. 요게 워낙은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득 나물인데 우리가 보통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참나물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 파드득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게 혈관 그 청정에 좀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약이 되는 밥상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표고버섯과 요 참나물. 요거는 그냥 줄기를요 한 4cm 길이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와, 요거 자체가 약이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잎부분은 조금 요거보다는 작게 한 3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데칠 때 굉장히 시간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 요것도 줄기를 먼저 넣고 네. 그 다음에 잎을 넣어야 알맞게 데쳐져요. 잎부터 넣고 줄기를 나중에 넣잖아요. 그럼 줄기 부분이 약간 질깃질깃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먼저 익혀지는 부분이 앞으로 먼저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을 좀 올려놨는데 물이 조금 끓고 있나 좀 한번 볼까요? 끓어요? 아직 덜 끓어요. 아하. 아직 덜 끓어서 제가 양념을 먼저 만들 거예요. 요 표고버섯과 요 참나물은 양념을 할 때 간장으로 안 하고 된장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좀 먼저 풀을 거예요. 된장을 집된장. 풀고. 네, 요건 집된장이에요. 집된장을 이제 먼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뭘 푸냐 하면 바로 요게 국간장이거든요. 네. 국간장을 요렇게 놔주세요. 국간장을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표고버섯을 데치고 난 다음에 그 물이에요. 바로 표고버섯 우린 물이거든요. 그걸 쓰는구나. 표고버섯 데친 물을 딱 한 3큰술 정도만 놔둬서 약간 차게 식혀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요 양념장에 넣었을 때 된장 양념장이 이 참나물과 표고버섯에 골고루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넣어주세요. 요걸 먼저 이렇게 잘 풀어요. 이렇게 숟가락 뒤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풀어주세요. 요거는 집된장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판하는 된장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 집된장이 조금 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1큰술 넣었는데 반 큰술만 넣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다 이제 나머지 양념장 넣으시면 돼요. 대파,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된장을 넣는 양념장에는요 마늘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2분의 1 작은 술만 들어가요.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마늘의 향이 너무 짙잖아요. 그러면 된장의 향이 깎여요. 그래서 된장의 향을 살리려면 다진 마늘은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같이 넣어주는 네, 거구나. 요거를 같이 넣어주는데 비율은 2대1. 그러니까 들기름이 1이면 참기름은 반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야,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참기름 들어가고 들기름 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향하고. 워낙 뭐. 우리 어머님들은요 들기름하고 참기름 같이 하셨어요. 그래야 훨씬 더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양념장이 다 준비가 됐으면 어디 한번 볼까요? 끓고 있나? 이번엔 끓겠죠. 네, 끓어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같이 먼저 넣냐면 요 표고버섯을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왜냐하면 나물에다가 데칠 거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네. 그럼 수분감이 조금 이 안에 있으면서 표고버섯이 조금 나른해지겠지요. 네. 이렇게 데쳐주세요. 금방 데치고. 금방 뭐 그렇게 오래 할 건 아닌 것 완전히, 같아요. 네, 완전히 이렇게 데쳐주세요. 근데 요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만약에
표고버섯을 저는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가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댁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데치고 표고버섯을 넓은 채반에 놓고 그냥 그대로 식히세요. 아. 물에다 헹구지 말고. 그래야지 버섯이 갖고 있는 맛있는 맛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식혀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생방송이라 요거를 이렇게 놓고 찬물에 한번. 아니요, 찬물에 안 해요. 그래도 맛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물만 이렇게 꾹 짜요. 뜨거운 물만. 아, 찬물에 넣어버리면 그 향과 네. 맛이 빠져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요거 좀 이따 쓸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저는 표고버섯을 데칠 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데쳤어요. 맹물에. 근데 이번에는 참나물을 데쳐야 되잖아요. 뭘 넣어야 될까요?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으로. 그렇죠. 근데 표고버섯 데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표고버섯 우린물을 3큰술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아까는 저는 넣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고버섯 데치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 물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3큰술만 넣고 요거를 이제 양념에 활용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식혀서. 그쵸? 식혀서. 자, 그랬으면 이제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고 제가 아까 줄기부터 데치라 그랬잖아요. 네네. 줄기부터 데쳐주세요. 이렇게. 아, 소금 넣고 하면 또 더 파릇파릇. 그렇죠. 푸릇푸릇하죠? 네. 줄기부터 이렇게 넣고 딱 셋만 세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걸 넣으세요. 잘 세네요. 타이밍이 딱 잎도 맞네. 넣으세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저어주고. 잘 저어주고 요거는 이제 무침이니까 우리가 오래 데치지 않아요. 오래 데치지 않고 줄기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씹힐 만큼만 데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랗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건져요. 아, 색 너무 이쁘다. 이렇게 건져주세요. 오. 싱그럽게 네. 그리고 찬물에 바로 찬물에 헹구고 담그네요, 이거는. 아, 바로 봄에는 진짜 찬물에 봄나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약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봄나물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봄만 되면 약간 쌉쌀한 나물들이 땡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원해서 그래요. 아. 이제 요게 들어가 줘야지만 몸이 이제 여름을 이기게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짜요. 이따가 넣어요. 그리고 꼭 짜서. 넣고 짜서 일단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찬물이잖아요. 찬물에 봄나물이 굉장히 싱그럽게 요게 헹궈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건져 놓으세요. 이렇게. 아, 근데 가서 참나물이라고 안 하고 푸드득나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시겠는데. 파드득 나물이요? 파드득, 푸드득인 줄 알았어. 파드득나물. 파도등나물? 어. 근데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드득나물, 참나물. 저분들이 이렇게 또 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 알아듣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꼭 짜서. 이렇게 짰으면 요게 보면 약간 야들야들하게 수분감이 조금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요따가 집어넣어요. 아, 아까 양념에다가 양념에다가 네, 맛있는 넣어주세요. 양념을 묻힐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표고버섯 요거 식혀놨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꽉 짜요. 아, 표고버섯 향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향이 좋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넣어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조물조물. 살살살살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아, 맛있겠다. 저렇게 해서 먹으면은 꼭 버섯이 약간 고기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들고 이래서 맞아요. 그게 좋더라고. 근데 만약에 표고버섯이 지금 당장은 없고 뭐 찾아보니까 새송이 버섯이 있어요. 새송이 버섯 하셔도 돼요. 아. 왜냐면 식감이 약간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깻가루만 좀 깻가루. 넣어주세요. 깻가루 어머, 넣어주고 깻가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거 막 무치자마자 먹으면 더 맛있는데. 네, 정말 맛있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릇에다가 담아내기만 하면 돼요.
표고버섯과 아우, 참나물이 맛있어야겠다. 같이 되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참나물 표고 된장 무침이 네, 완성됐어요. 요게 굉장히 요 참나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고버섯까지 같이 이렇게 묻혔기 때문에 향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얕은 맛이 있어요. 씹히는 맛도 있고. 네. 아유, 와, 향이 일단 향이 끝났어. 지금 뭐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 향으로 압도하는데요. 이 된장하고 참기름이 섞인 이 향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밥을 좀 넣고. 와, 짭짤하면서 그쵸? 향이 씹을수록 싹 입안에 배는 게 그냥 뭐 봄을 느끼게 해주네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완전 봄맛이잖아요. 네네네. 향기로운. 참나물이 이렇게 질기지도 않고 아작아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표고버섯은 또 부드럽잖아. 조화가 너무 좋네. 저거에 데쳐놓으니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때요? 표고버섯 예. 물이 약간 들어간 그래서. 된장이기 때문에 네. 짭짤하진 않잖아요. 버섯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버섯 향이 이거- 좋네. 밥 반찬으로 너무 딱이고요. 네. 한 번씩 이 참나물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완전 봄이에요. 야, 아, 다행이네. 완전 봄맛이죠. 네. 자, 그렇게 느끼셔야지만 아주 맛있는 참나물과 된장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취나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나물은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봄에는 이 취나물을 꼭 한 번은 또 두 번씩은 드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취나물은요, 이게 혈액 청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에 훨씬 더 정말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으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거든요. 취나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지리산 취거든요. 네. 아주 싱싱하죠.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듬냐면 요건 지금 너무 좀 억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해놓고 먹기 좋게끔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뒤쪽 떼어내고, 떼어내고. 네, 똑똑 이렇게만. 따면 되겠네요. 그렇죠. 쉽게. 똑똑 따죠. 네. 근데 위에가 또 너무 억세면은 여기도 또 많이 따주셔야 되는데 요새 취나물은 그렇게 많이 억세지는 않으니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아주 쌉쌀하면서도 맛이 있는 취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손으로 똑똑똑 따고. 그렇죠. 요새는요, 이 취나물 가지고 나물뿐만 아니라 요거 취나물 밥도 해 먹고요. 네. 또 지금 취나물이 조금 많이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잘 손질해서 살짝 한번 데치고 난 다음에 요거 말렸다가 묵나물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한번 데쳐 볼게요. 데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끓는 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팔팔팔 끓는 물을 준비를 했죠. 팔팔팔 끓는 물을 네.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소금 넣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팔팔팔 끓죠. 네. 그랬으면 요 취나물을 이렇게 잎이 위로 가게, 줄기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번 취나물은요, 우리가 볶음을 할 거긴 한데, 이 취나물 볶음이 차돌박이랑 같이 볶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무쳐 먹지 않고 한 번 더 볶을 거기 때문에 데칠 때 너무 오랜 시간 데치진 않아요. 네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요, 한번. 위아래를. 파라파라. 네,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이 취나물에 이 굵은 요 심지 있는 쪽까지 부드럽게 익혀지게끔 보통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한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해야겠네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그랬으면 이 취나물을 이제 건져요. 건지고 찬물에 헹궈 주세요. 네. 생방이다 보니 조금 빨리 하는 감도, 그죠? 어우, 취나물 향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취나물 이렇게 헹궈 주시고요. 제가 요거를 미리 여러 번 헹궈서 찬물에 살짝 헹군 다음에 건져서 물기를 좀 짜놓은 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미리 좀 손질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차돌박이가 들어가는데 차돌박이가 지금 살짝 녹아 있지만 요 상태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양파. 네. 그리고 요게 청양고추예요. 네. 요거까지 같이 먼저 볶아 주셔야 돼요. 아. 네. 요거를 자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달궈 놨거든요. 달궈 놓은 거에다가 뭐 고기랑 취나물 조합은 뭐 필승이죠. 취나물의 향, 차돌박이와 차돌박이의 부드러움. 맛술하고 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차돌박이를 하나씩 올려서 익혀주세요. 취나물 향 때문에 저 고기만 먹으면 약간 느끼한 느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차돌박이는 뭐 워낙 뭐 놓자마자 볶을 때 되니까. 요것만 볶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청양고추하고 그다음에 양파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네. 향이 살짝 오는데요. 고기 향. 그래서 고기가 익혀질 때쯤이 됐다. 와, 향 봐. 고기가 조금 익혀지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익혀질 때쯤이 됐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우리가 조금 단맛이 좀 있어야지 고기 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엿을 아주 조금만 넣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고기를 익혀주고 난 다음에 그 양념에 고기가 익혀지니까 고기가 훨씬 더 연육작용이 돼서 부드럽겠지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빨간 빛이 거의 없잖아요. 요럴 때 취나물을 넣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볶으면서 참기름을 둘러주세요. 이야. 그리고 아까 맛이 간장밖에 안 넣었죠. 네. 그래서 간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금간으로 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요. 저 간장 양념에 네. 고기 기름에 취나물에 무조건 맛있죠. 다 됐어요. 맛있겠다. 깨만 넣으면 돼요. 네. 끝. 야, 이렇게 취나물 차돌 볶음이 네, 완성됩니다. 네. 아, 아하.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맛있겠죠? 예. 네. 자, 얼른 그러면 가져야 돼, 얼른. 네. 이거를 담아 이제 볼까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네. 자, 이 취나물 볶은 거를 바로 먹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뭐. 지금 생방송이라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네. 막 여기 조급하네요. 있어요. 먹으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여기 한 입씩만 있습니다. 딱 먹고 어떤 맛만 맛인지는 살짝 보고. 궁금하니까. 네. 간을 한번 보세요. 네. 간 맞춤이 어떤가.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쪽파 조금만 뿌려서 마무리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이거는 뭐 무조건 야. 맛있죠. 나물에도 고기 향이 배서 더 맛있네. 그렇죠? 네. 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도 알아봐야겠죠. 마지막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에 들겠고요. 제주를 제외하면 당분간 계속 맑겠습니다. 한편 국외에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겠고요. 일부만 남아서 동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지표면이 습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가시거리가 200m까지 바짝 좁혀졌습니다. 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은 다시 오릅니다. 서울 22도, 대구 27도로 더운 곳도 있겠고요. 오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유입됩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맑은 날씨 속에 갈수록 햇볕이 더해집니다. 열기가 쌓이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니 요즘 계속 비 오고 날 흐리고 그래서 네. 기온이 다운됐는데 이럴 땐 역시 봄 향을 느낄 수 있는 봄나물 최고네요. 아, 그럼요. 오늘 약이 되는 밥상입니다. 저희 행복한 홈페이지에 레시피 올려져 있으니까요.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